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5.18 망언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추진한다는 게 4당의 입장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모독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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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출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국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같이서 오는 목요일 당사자로서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리고 5.18 유공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새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데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 논의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명안이 윤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찬성 인원이 제적의원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채워야 통과됩니다. 민주당과 야3당을 모두 합쳐도 176석에 불과한 만큼 20명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협로가 예상되는데 일단 공조에 나선 여야 사당은 공동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문제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지도부는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18 망언 후폭풍 속에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씨가 당 책임론으로 번질까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희생자를 2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후 늦게 문제의 5.18 대국민 공청회가 어떤 경위로 열렸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이 나왔습니다. 육선인 김무성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성토했고 재선인 장제원 의원 역시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 현상으로 보수 환멸과 고립을 자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벌써 다 명백히 드러났으면 진상을 밝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순례 의원도 5.18의 역사적 상징성에 어떠한 이견도 없을 뿐더러 북한군 개입설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자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한 망언으로 모처럼 찾아온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탄식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놓고 비판 여론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망언한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곳에 다시 광주 시민이 모였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극우 인사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 공청회를 한다면서 쏟아낸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면한 사과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우리 광주 시민들은 온 정신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5월 단체 회원 등은 진상 규명에 나서도 모자랄 국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망언으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망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제명 및 퇴출운동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폭동인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고 민주유공자들을 세금 먹는 괴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회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광주 시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광주와 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미 전두환 씨 등의 사형 확정 판결까지 내려지는 등 법적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평가받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광주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권태호, 이동욱 조사위원에 대한 후보 재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빈 방문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판빈민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목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구체적인 일정, 숙소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도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응유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은 오늘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를 이용해 베이징 서두우 공항을 경유해 평양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민 장관도 베트남이 북한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54년 전 김일성 주석 이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용기인 참메 1호나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지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용될 가능성이 우선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기 참메 1호의 재원상 비행거리는 10,000km,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400km로 문제가 없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타지 않았지만 수행단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간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 시절 제작 때 기령이 35년이나 됐고 조종사들의 운항 경력이 부족한 게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에서 전용기를 빌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용기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타는 보잉 747 기종이어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용기를 또 인체하는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북한도 내키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부자가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어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베이징을 거쳐 하노이까지 거의 60시간, 이틀 반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표는 경호상 회담이 임박할 때까지 비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등을 찾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미국 의회 지도부가 교체되고 첫 번 외빈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펠로시 입장에서 봐도 좀 독특한 의미 부여가 되고 또 이렇게 5당 대표가 몽땅 한꺼번에 이렇게 간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도 의미가 좀 있고 여러분 다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구한말 대미외교의 전초기지였던 공사관을 둘러보고 박정량 초대공사의 당시 활동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방은 1893년도의 사진을 토대로 해서 똑같이 복원하였습니다. 1893년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트나 벽지나 샹들리에는 주문 제작을 했고 사진자고 고가구는 미국과 유럽을 뒤져서 똑같은 걸로 사모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박명록에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통한 우리 외교의 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 역사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기고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늦게 출국해 현지에서 합류할 계획입니다. 박미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12일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박미 일정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며 대북 정책 성과를 제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오늘 뿌린 언론 배포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기명 칼럼을 실었습니다.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에 실패한 반면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연설도 인용했습니다. We've also made some progress on addressing the central issue of our diplomatic engagement,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처럼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대북 정책 성과를 자찬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회의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핵담판에서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이번에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는 촉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불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정호택,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후보 등에게 양해를 구한 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 등 후보 6명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풀리는데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에 눈이 날리고 있습니까? 네, 약하게 눈이 날렸던 1시간 전과 달리 지금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한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온화한 서풍을 타고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은 강원 영동 지방에 눈이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47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신주원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16곳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추후 재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4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 발령이 예정된 만큼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법원 역시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 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뒤 기소하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은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이번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현직 판사만 100여 명이라 지난해 12월 판사 8명이 처분을 받았던 징계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 있는 자전거 전문점과 식당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전거 전문점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1명을 구조하고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있는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구로동에 있는 양고기 식당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숯불에서 나온 불티가 환기구 연통에 있는 기름 찌꺼기에 옮겨붙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화순군에서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78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택 15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놓인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1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제도죠.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건데 국회에도 설치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돼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개동 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가면서 예금에는 낮은 이자를 주고 있던 겁니다. 은행들은 이자 수익이 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리면 1년에 3%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해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은 아예 4%가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목돈을 맡겨놓았을 때는 받는 이자가 1%에서 2%대에 불과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돈을 빌릴 때는 부담이 크고 맡길 때는 적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과 예금 금리의 차이. 지난해에는 이 금리 격차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것은 이런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3.7%가 넘었습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1.4%에 불과해 금리 차이가 2.3%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신호 속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더디게 올린 탓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6년보다는 6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이 벌이는 성과급 잔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오르면서 예대 금리 폭이 확산되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은행들은 수익 대부분을 금리 격차에 의존하는 상황. 금융당국이 대출의 경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공시에 앞서 오늘 통계치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됩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 요금보다도 최대 30%까지 저렴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KTX와 함께 원거리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 하지만 정기권이나 정액권이 없다 보니 한 달 요금이 쌓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약간 한 1, 2만 원 정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긴 거리를 다니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시외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 정액권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액권은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액이나 정기권 모두 기존 요금에서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액권을 사면 통근이나 통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노선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시외버스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기 정액권으로 인해 앞으로 통학, 통근, 여행자 등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 달 4일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사이에 허위 불륜서를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9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씨는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대화 형식 메시지로 작성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문건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 산하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표 제출 요구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 분양 가게에서 환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손님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 손님은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아지는 결국 죽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7회 생일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생일 하루 전인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 피겨 축전이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6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자신의 차에 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택시기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협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불이 붙은 택시가 서 있습니다. 62살 김모 씨가 자신의 택시를 몰고 정문으로 돌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김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선 카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과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노동조합 강남지역 대의원인 김 씨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한 사람이에요, 그 농성장에.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자기가 분신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김 씨가 차에 불을 붙였던 그때 국회에서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분신 소식에 회의는 바로 중단됐습니다. 법을 카풀이 있는 한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도 안 한다는 얘기를 100% 안 하니까 빨리 좀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좀 와서 더 이상 좀 고귀한 생명이 희생 안 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는 마련됐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불법화를 여전히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견 배우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안재욱이 지난 10일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에서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안재욱은 뮤지컬 광화문연가 지방순회 공연 중이지만 이번 일로 오는 16일과 17일 광화문연가 부산 공연을 끝으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올려질 뮤지컬 영웅에도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예정이었지만 자숙의 마음으로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재욱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배우 손승원이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연속 보도합니다. 신생회사의 장난감 판매를 막기 위한 손오공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특허법을 어겨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도 이겼다고 떠들었지만 모두 신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완구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견제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듀얼 비스트카를 내놓은 직후입니다. 손오공은 자사 제품 터닝 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손오공이 공식적인 법정 대응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판매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손오공의 영업사원들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이 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손오공에서는 재판을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뢰 입장인 이 씨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달라며 손오공 측에 읍소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라는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뭐 어떤 기회를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라. 우리는 변호사랑 같이 나갈 테니 와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시 손오공 임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방 상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신생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카피한 거를 중국 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갖고 무임승차하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을질이지 그게 갑질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오공 측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를 제기를 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아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신 장난감 인기는 시들해졌고 이 씨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의 여행비를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온 김모 씨는 출발 전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여행사 대표가 이틀 전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숙소와 항공권 모두 예약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여행사를 구해 다녀오긴 했지만 이미 낸 돈 300여만 원은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거짓말로 저한테는 다 했다고 하고 전혀 그 리조트나 이런 데도 거의 예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황당했죠.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 다음 주 출국 예정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8인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예약했던 터라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에 좀 낙담하고 좀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문제의 여행사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문의가 오면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며 입소문도 꽤 난 상태였는데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예약이 된 건 맞으나 결제가 안 돼서 제가 현지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락이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의 적용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구제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국내 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비는 할부로 내고 예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애써 기른 농산물을 그대로 버려야만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기를 끌면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도로를 따라 화물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상자째 내린 주키니 호박을 논해버립니다. 쌓아놓은 호박을 트랙터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산산조각 나는 호박들, 농민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박을 내 손으로 부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만 이처럼 논에 폐기 처분되는 주키니 호박은 10kg 상자 기준 24,000개, 240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이 호박을 버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의 경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5,000원 선, 25,000원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기르는 값과 파는 값이 비슷합니다. 호박을 생산비가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값이 형편없게 된 건 너무 많이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재배가 좀 편한 그 주키니 호박을 전국적으로 많이 심지 않았나 그렇죠. 농민뿐 아니라 농협까지 나서 힘겹게 키운 호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유치 후보 도시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은 모두 49표 가운데 34표를 획득해 첫 유치 도전장을 낸 부산을 19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로써 1988년 올림픽 이후 44년 만에 사실상 북측의 유치 후보 도시로 확정된 평양과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간위원 15명을 비롯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보부처의 차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며 정부는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합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씨와 스키 국가대표 출신 서정화 씨, 배구 선수 출신의 김하복 중원대 교수 등이 포함됐고 오는 6월까지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 과제 이행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멜로디언 하면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사용했던 기억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멜로디언으로 클래식부터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난감같이 생긴 멜로디언을 든 청년 2명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오락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나는 슈퍼마리오 음악부터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최근 열풍을 불러일으킨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쉴 틈 없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3옥타브의 매력으로 끌어들입니다.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멜로디언의 원래 이름 멜로디카에서 따온 이들 멜로디카맨의 본업은 트럼펫 연주자와 음악 선생님입니다. 4 years ago, I found a melodica at my grandpa's house under his couch, and I thought it was a really funny toy, so I took it and played with it. 멜로디언만으로 만들어낸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해리포터 주제곡을 연주할 때는 호그와트 교복을 입는 등 직접 구한 의상과 소품으로 보는 재미도 더했습니다. 하지만 뭐든 다 연주할 것만 같은 이들에게도 불가능한 분야는 있습니다. People ask us like, "Oh, can you play every genre?" And we're like, "Yes, except rap, because there's not really notes in rap music. It's just words." 멜로디언 하나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이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곡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무역談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시 주석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달 27일에서 28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는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주 고위급 협상도 예정돼 있지만 여기에서 합의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 대표로 나서 중국 측 실무대표단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분야를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놓고 양측 간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 회의에 이어 미중 양국은 오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双方呢将在不久前华盛顿磋商的基础上就共同关注的问题进一步深入探讨。我们当然希望和世界人民一样，希望能有一个好的结果。 하지만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양측 간의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양측이 3월 1일로 끝나는 휴전 시한을 더 연장해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談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가 이르면 올해 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크루그먼 교수가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대규모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 대응에 상당히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유럽 헝가리에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재정립을 압박했습니다. 최근 동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기고 있는 영향력을 넓히려는 겁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첫 방문국인 헝가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This is about assisting countries throughout Europe
at having alternative sources and not being dependent on Russia for their natural gas. So 나아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분열시키도록 헝가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what's imperative is that we share with them the things we know about the risks that Huawei's presence in their networks presents. Actual risks to their own people. 그러면서 이번 주 동유럽 순방을 통해 동맹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in Central Europe this week to talk about how we renew and deepen this special bond between our countries. That begins with strong defense. 최근 급속하게 중국과 러시아로 기울고 있는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헝가리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잇따라 방문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5만 톤의 밀을 무상 제공해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콘스탄틴 코스차프 러시아 상원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준 주러 북한 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현재 정부 부처들이 북한 측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엔기구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우본라 태국 공주에 대한 탁신게 타이락 사차드 등의 총리 후보 지명을 공식 무효화했습니다. 방콕 포스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어제 45개 정당이 제출한 총리 후보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본란 공주의 이름은 제외했습니다. 선관위는 성명에서 왕실 구성원은 정치 위에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어떤 정치적 지위도 보유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온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북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점차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역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아침 한때 오던 눈발은 지금 그쳤고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는 지속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높아서 큰 추위가 없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2.9도, 청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0.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대전 5도, 안동과 대구, 광주가 7도, 부산은 1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엔 동해안 지역에, 금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